네, 그 일부에서 이게 시간이 좀 넘어가면서 그냥 끊겼는데 논증 구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3번하고 5번이 이제 결합을 해서 6번이라고 하는 부속 결론을 지지합니다. 이 부속 결론이면서 동시에 주전제죠. 그리고 이 6번이 최종 결론, 주결론인 2번을 지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번은 정의고 4번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논증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저희가 짧은 지문 분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중간 지문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토론 개요서 작성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발표나 그 다음에 이제 토론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개요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례 2번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겨울에 더 살이 찐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제지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겨울철의 신진대사율이 여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고, 이는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원래 체온 그대로 유지하려면 몸 자체의 방어 기제가 활동을 시작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여러분 논증 분석 4단계의 1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과 전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름보다 겨울에 더 살이 찐다는 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반드시 살이 더 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겨울철의 신진대사율이 여름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또 이 전제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전제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원래 체온으로 유지하려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랬는데, 요것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사례 2의 논증 재구성에 아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선 이제 부속 전제가 겨울의 추운 날씨에는 원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이거예요. 이것의 이제 결론이 일반적으로 겨울철의 신진대사율은 여름보다 증가한다 이러고, 이것의 또 결론이 여름보다 겨울에 반드시 살이 더 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나 다가 이렇게 있는데, 전제, 부속 전제부터 그 다음에 주전제, 주결론 이렇게 보면은요, 다는 논증 전체의 주장이죠. 그리고 나는 가에 의해서 지지되는 주장이면서 동시에 다의 근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속 결론이면서 주 전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가가 나를, 나가 다를 지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전제들의 어떤 결론에 대한 지지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있냐 없냐인데,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여름보다 겨울에 반드시 살이 더 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경우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이 춥고 그러니까
그 외부 활동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여름철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연말연시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많은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연말연시 모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섭취하는 열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활동량은 적어지면서 섭취 열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름보다 겨울에 반드시 살이 더 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겨울철에는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니까 몸무게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참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강한 논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면,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 될 그러한 개연성이 높은 논증이에요. 지지관계로 보면은 귀납 논증이면서 강한 귀납 논증이라는 거. 3단계로 가서 전제들의 어떤 그 신뢰성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일단 여러분 전제 가 같은 경우 겨울의 추운 날씨에는 원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보통 정상 체온을 몇 도로 보나요? 36.5도 정도 보죠. 근데 그게 사실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35.5도에서 37.5도 뭐 요 정도, 개인마다 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는요. 여하튼 간에 체온을 1도씩 상승시킬 때마다 에너지가 7.2% 상승한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 가를 원래 체온을 겨울에 유지하기 위해서 칼로리가 더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겨울철의 신진대사율은 여름보다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연령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의학적 상식이니까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 나라고 하는 전제들을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4단계로 한번 가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이 논증 재구성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논증을 여기에 대한 반대 논증이 아니라 이 논증을 재구성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2단계, 3단계를 한번 더 거쳐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증이 귀납 논증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전제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숨은 전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이 논증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숨은 전제로 우리 몸은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누락된 전제고 숨겨진 전제고 그러한 논증의 가정입니다. 우리 이제 항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체온 1도씩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생강이나 유자, 대추 그리고 꼭 여러분 내복 있죠. 내복을 꼭 입고 그러시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체온을 좀 올려놓으면 면역력이 몇 배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겨울
뭐 트윈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유념하셔서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결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를 평소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들어가면 결론이 아주 강하게 주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와 소비 칼로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겨울철 우리 몸이 원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율을 높인다면 당연히 여름철보다 겨울철 체중이 줄어들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논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겨울철에 되면 우리가 활동량이 적어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신다면 아마도 겨울철에 비만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160쪽에 우리 교재의 중간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는 공장식 사육의 어떤 비도덕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 너무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정부에서도 대전 검찰이 이제 지난번이죠. 이 핵발전의 경제성 신화를 또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짧은 지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 지문 또는 긴 지문으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짧은 지문은 논증을 딱 보면은 전제 결론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중간 지문이나 긴 지문으로 가게 되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많은 이제 논리적 관계들, 맥락들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주결론이나 최종 결론을 찾고 그 주결론과 최종 결론을 지지하는 부속 전제나 주전제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 3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트 시험 2013년도 리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내용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기에서 정말 최종 결론이 뭔지 이 필자의 최종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전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1단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제 1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여기, 여러분 이제 이 중간 지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 리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굉장히 테크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한 6개월 정도씩 소위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는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어떤 사전 지식이 배경 지식이 있을 때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전에 대한 그 학습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과학기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ST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그래서 STS 이니셜만 따서요.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과학과 어떤 사회의 관계, 이건 또 과학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죠. 과학과 사회가 무관하냐 아니면 유관하냐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과학과 사회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두 측면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차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읽고, 이 글의 요지를 또 그 요지에 대한 근거들을 파악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전제와 주 결론이 163쪽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학은 특정한 개인들이 특정한 문화 속에서 만든 것이지만 그것만이 개인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주결론은 과학의 힘이란 사실상 주술의 효력과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 주전제에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과학은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문화 속에서 만든 것이지만 이랬잖아요.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과학 활동의 결과물, 여기서 이제 과학이란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로 다 이렇게 통용해서 쓰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과학 활동으로서의 과학이 있고요, 과학 활동의 결과, 과학 이론들 있잖아요. 결과물로서의 과학이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쓰질 않아요. 그냥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학이요, 과학 활동도 있고 과학 활동의 결과가 있고요. 그 과학 활동의 결과가 과학 이론이죠. 그 또 이론에 대해서도 발견의 맥락이 있고 정당화의 맥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 정당화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 방법론이 귀납이지 않습니까? 귀납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반증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의 신화라는 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학문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일 거짓이 될 수가 있잖아요. 까마귀의 예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과학의 객관성, 과학의 가치 중립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신화,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과학사, 과학 철학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전제하고 주결론, 그 다음에 부속전제 1, 부속전제 2,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부속전제 2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과학적 발견은 유럽 문명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열매인 과학 이론, 이게 과학 활동의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DNA 지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개인의 특성 내지는 그 사회의 문화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나 사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쓰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속 결론을 보면 과학은 특정한 개인들이 특정한 문화 속에서 만든 것이지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게. 과학 활동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과학 활동의 결과, 즉 과학 이론은 개인과 문화를 초월하고 또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주술의 효력과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하고 주술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술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얘기는 일단 2단계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일단 결론하고 전제들을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증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주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제, 부속결론이 있어요. 그 부속결론은 부속전제 1과 3이 결합해서 부속결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부속전제 1을 갖다가요, 부속전제 3하고 4가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3하고 4가 부속전제 2를 지지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속전제 3을 동시발견 사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죠. 이 부속전제 3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속전제 3, 4가 부속전제 2를 지지하고 부속전제 1하고 2가 부속결론, 주전제를 지지하고 주전제가 주결론을 지지하는 이런 논증 구조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서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2단계로 가서 지지관계를 보면 이거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주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과학 이외의 다른 분야가 이거 좀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요. 과학 이외의 다른 분야 우리가 여기 종교라고 하자고요. 주술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학 이외의 다른 분야가 초월성이나 보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가 뭐 민족 종교도 있지만 세계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보편성을 갖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연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초월성과 보편성이기 때문에 이건 참일 개연성이 높으니까 좋은 귀납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부속전제 1, 2와 부속결론이 있잖아요. 이것도 연역은 아니죠. 그래서 왜 이것이 귀납이고 또 좋은 귀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도 쭉 나와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과학 이외에 이런 특성을 지니는 것은 없는 듯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논증의 결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지지관계를 살펴보면 결국은 좋은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납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3단계로 가서는 이 논증의 어떤 전제들의 신뢰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부속전제 1하고 2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속전제 2는 상식선에서 신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이죠. 유럽의 정치사상이나 어떤 사회사상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떤 그 국지적인 어떤 그런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그 과학의 이론으로서의 다윈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제 2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부속전제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지하는 부속전제 3하고 4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3, 4를 읽어보면 결국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 핵심 법칙은 누군가가 반드시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과학자의 고유한 품성 이건 이제 과학 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물, 과학 지식이죠. 과학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보편적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미 떠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부속전제 3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동시 발견 사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동시 발견 사례가 특정 문화권에 국한되어 있음이 입증된다면 개연성은 낮아지겠지만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라든가 사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과학의 특성, 초월성과 보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속전제 4와 관련돼서는 이제 케큘레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케큘레가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라 꿈속에서 이제 벤젠의 분자 구조를 본 것을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꿈에까지 나타났겠죠. 하지만 이 과학 지식으로서 과학적 사실로서의 분자 구조는
뭐 관련 없이 그 성과물로서 이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6쪽에 5번째 줄에 보면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둘러싼 과학기술학의 논쟁. 이것이 여러분 과학과 사회는 무관한가? 이건 사실상 반어적인 표현인데 무관할 수가 없죠. 사실 또 이것이 과학이 객관적이다,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자도 그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이런 논쟁들을 이제 과학기술학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단계로 이제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반대 논증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그 이미 본문에 나와 있지만 부속 전제 주술도 과학도 모두 특정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속 결론으로 이런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과학 이론과 그것에 대한 평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학 활동의 결과물 다 문화 산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의 힘이나 주술의 효력이나 다 뭐냐 그러면은 그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국지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반대 논증으로 재구성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우리 미셸 푸코의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건 과학사를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일반사도 어떻게 보냐면 단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기 지속 기간이 있고 또 그 구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뭐 과학 지식이든 과학 활동이든 아니면 거기에 종교든 주술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구조와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구조주의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사를 연속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과학사를 단절로 보는 것이냐, 사실 그것이 지금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지금 이 논의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 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과학이 객관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화입니다. 허구적 사실이죠. 과학에서 객관성을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어떤 신의 시각을, 관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학은 신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스 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기체와의 교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블린 폭스 켈러라고 하는 물리학자면서 페미니스트인데 여성 그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 노벨상을 수상했던 여성이 총 10명입니다. 여성 과학자가요. 왜 그럴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페미니스트 쪽에서의 여성 과학자와 관련된 그 전기가 하나 이 켈러가 쓴 게 있는데, 이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83년도에 생리의학상을 노벨상을 수상했던 여성 과학자죠. 연구 태도가 그 남성 과학자와 달랐습니다. 남성 과학자는 항상 대상을 타자화했지만 이 맥클린톡은 그 대상과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신비주의니 뭐니 그러면서 남성 과학자들이 굉장히 한 30년 가까이 왕따를 시켰었죠.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죠. 30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과학이 지도될 때 과학은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과학과 사회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과학의 객관성 신화가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